203쪽 지즈락 백화점 그랜드 캐니언의 기본 구조입니다. 203쪽이에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퇴저감, 풍화작용, 침식 현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배웠으니까 그랜드 캐니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되었다. 그림 6.6을 자세히 살펴보라 라고 해서 여기 그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약간 좀 어둡게 찍혀 있죠. 그쵸? 그래서 네.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 더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뒤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중간에 요 이렇게 부정합이라고 하는 요그 층이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위에 층과 아래 층이 이렇게 대비되어서 나뉘어진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 봐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은 그랜드 캐니언을 구성하는 암석들이 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 앞선 사진에서도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층층층층층층 이 보이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층은 모두 퇴적암에 속한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의 암석층, 눈으로 보이는 것 대부분은 퇴적암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암석들은 대부분 퇴적암이다 나오죠. 그림에서 진한 점선을 주목해보라. 나는 이 부분을 부정합이라는 용어로 표시해 놓았다.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주목하라는 그 부분이죠. 네. 그림 6.1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점선 위에는 퇴적암으로 구성된 층이 평평하게 놓여 있다. 그러나 이 점선 아래에 있는 암석층은 표시해 놓은 것과 같다. 라고 해서 부정합이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정합은 한 암석층과 커다란 시간 간격이 있는 다른 암석층 사이의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네. 그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퇴적암 지층이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이잖아요. 그쵸? 네. 시간적으로 보면은 2층과 2층, 2층, 2층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쵸? 네. 이게 일반적인 퇴적암 지층입니다. 네. 근데 이 퇴적암이 이제 앞에 그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지층이 이렇게 이제 경사로 된 상태에서 위에가 이렇게 잘려 나갔죠. 그쵸? 잘려 나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지층하고 여기 있는 지층하고는 연속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시간적으로 큰 시간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커다란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 요런 지층의 모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정합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자죠. 정합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정합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연속해서 쌓이는 요런 걸 정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불연속적인 시간 간격이 존재하니까 정합이 아니다라고 해서 부정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다음 그랜드 캐니언에는 재현이가 이어서 읽어봅시다. 그랜드 캐니언에는 그림에서 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정합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이것이 가장 두드러진 사례다. 왜냐하면 부정합 아래에 있는 암석들은 그 위에 있는 암석들과 관련하여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별한 종류의 부정합을 경사부정합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너무나 두드러지기 때문에 흔히 그랜드 캐니언의 대부정합이라고 부른다. 네, 그래요. 자, 그랜드 캐니언의 대부정합이라고 불리는 부정합의 종류가 뭐냐면은 경사부정합이라는 거예요.
네, 왜 경사 부정합이냐? 요 앞에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요 그 지층의 방향하고 부정합을 이루고 있는 이 두 지층의 방향이 어때요? 전혀 서로. 다르죠. 그쵸? 네. 전혀 달라서 특히 밑에 쪽을 보면은 이런 경사져 있는 부분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방향이 다르게 부정합이 형성돼 있으면은 경사 부정합 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의 대부정합은 경사부정합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부정합의 종류 세 가지를 이제 이어서 살펴볼게요. 서연이가 그 다음 단락 읽어봅시다. 인류학자들이 인정하는 세 가지 형태의 부정합이 있다. 층을 이룬 지층들이 층을 이루지 않은 지층들 위에 위치해 있을 때 그러한 부정합을 난정합이라고 부른다. 변성함과 그림 6.6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최초의 퇴적함 지층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난정합의 본보이다. 또한 부정합 아래 위로 평행한 상태로 층을 이룬 암석 지층이 있는 평행 부정합도 있지만 그 사이에는 명백한 침식 표면이 있다. 네, 마지막 거기까지요. 형태의 네, 거기까지요. 네, 거기까지요. 네,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난정합이라는 게 뭐냐라고 해서 요 앞에 그림을 보면은 여기 변성함층이 이렇게 보시면은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쵸? 요게 변성함이에요. 네. 자, 근데 그 위로 뭐가 쌓여요? 퇴적함 지층이 이렇게 쌓였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난정합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층을 이룬 지층들이 이게 뭐예요? 앞에 말하는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층을 이룬 지층이 네. 층을 이루지 않은 지층들 위에 위치해 있다. 층을 이루지 않은 지층이 뭐예요? 요 변성함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 변성함은 퇴적함이 아니니까 이런 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네. 예, 화성함도 이런 층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쵸? 그러니까 변성함이나 화성함 위에 퇴적함이 쌓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계면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정합은 부정합인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난정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쵸?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런 부정합은 난정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평행 부정합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퇴적함 지층 두 개가 이제 그 부정합으로 만난 거예요. 네, 그랜드 캐니언의 대부정합에 해당하는 경사부정합은 이렇게 방향이 다르니까 한눈에 보면 부정합이구나 알아보기 쉽겠죠. 그쵸? 네. 근데 이 부정합, 평행 부정합은 이게 방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방향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여기는 이제 부정합 경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에 요 지층하고 요 지층 사이에는 큰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있는데 이게 평행하게 있으니까 언뜻 보면은 이게 부정합이라고 인식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조금 어렵겠죠. 그쵸? 그냥 정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평행하게 놓여 있는 부정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뭘로 확인하느냐 보면은 명백한 침식 표면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요게 요 만나는 요층 있잖아요. 그쵸?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두 개가 만나는 요 층을 표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증거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 물에 의한 침식이 일어났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흔적들이 요 경계면에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요게 발견이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평행 부정합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요게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평행 부정합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정합이다. 시간이 연속적인 흐름을 나타내 보여주는 정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네.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정합이나 평행부정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경계면에 침식된 흔적이 남아있으면은 평행부정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안 되면은 그냥 정합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형태의 부정합은 좀 이상하다. 때때로 지질학자들이 부정합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암석 지층이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부정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제 요 시간 간격이 큰 것 같은데 명백한 침식 표면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런 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런 인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확인이 불가능한 부정합을 준정합, 그러니까 정합에 거의 준하는 고런 지층이다. 혹은 유사정합, 정합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하지만 정합과 거의 비슷한 고런 지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정합이라고 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그렇지만 지질학자들이 이거는 아니야. 이건 부정합이 확실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지층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고거를 따로 하나의 분류로 마련을 해서 준정합, 유사정합이라고 하는 부정합의 한 형태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원 8에 가서 이 유사정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게 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좀 유사정합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니까 일단 조금 이렇게 뒤로 밀어 두시고 중요한 거는 경사부정합, 평행부정합, 난정합, 그쵸? 요 세 개를 기억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쵸? 예외적인 친구로 준정합 혹은 유사정합이라고 불리는 애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부정합인 것과 부정합이 아닌 것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실험 6.1을 진행했을 때 항아리 안에 있는 다양한 퇴적물로 인해 층상을 볼 수 있었다. 비록 각 지층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는 했지만 각 지층 사이에는 아무런 부정합도 없었다. 부정합에는 반드시 침식 표면이 있어야 한다. 시간 간격이 있으려면은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에 의한 침식이 동반돼야 되니까 부정합에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부정합이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고거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 실험에서는 각 지층들이 서로 바로 위에 쌓였고 다른 지층이 쌓이기 전에 한 지층의 표면을 침식하는 급격한 물결이나 강한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부정합도 없었다. 부정합에는 단순히 여러 지층 사이를 분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침식으로 인한 분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재현이가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랜드 캐니언에서는 대부정합이 형성되었을까? 글쎄, 균일설과 격변설은 아직도 세세한 부분에서 서로 논쟁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사부정합 사이의 암석들이 지진 같은 어떤 중대한 사건으로 기울어진 다음에 경사부정합 위에 있는 암석들이 쌓였다는 점에는 두 가지 견해가 모두 동의한다. 균일사용과 격변설을 비교하고 대조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잠깐만요. 네, 그러면 캐니언의 대부정합은 어떻게 형성됐느냐라고 하면은 균일설이 됐든 격변설이 됐든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이렇게 요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쵸? 네. 요 밑에 있는 지층이 어떻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런데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이 지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틀리는 겁니다.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뒤틀렸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침식에 의해서 윗부분이 이제 잘려 나갔을 거예요. 그쵸? 네. 예, 침식에 의해서 잘 지워봅시다. 침식에 의해서 윗부분이 이제 이렇게 잘려 나가게 되고, 자, 이 위에 다시 그러면 여기는 이제 경사 부정합 경계면이 되겠고, 이 위에 뭐가 다시 쌓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지층이 쌓이면은 여기 특히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요런 식의 모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잘 쌓여 있었는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경사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침식으로 인해서 깎여 나간 그 윗부분에 다시 지층이 형성되면서 그 그랜드 캐니언의 대부정합이 형성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지질학자라면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서연이가 다음 달락 읽어봅시다. 네, 다음으로요. 네, 다음으로 여러분이 그림 6.6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림의 밑바닥 중간 부분에 표시된 화성암이다. 이런 식으로 화성암 속에 숨어있는 광맥들이 퇴적암의 여러 지층을 곧장 통과하여 지나갔다. 이것을 관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퇴적암 아래에서부터 퇴적암에 갈라지고 쪼개진 틈으로 마그마가 주입될 때 생겨난다. 기술적인 용어로 지층과 같은 네, 네, 방향으로 잠깐만 흐르는 화성암의 거기까지요. 네, 거기까지요. 네, 선생님 마이크를 꺼놔서 네, 네, 거기까지요. 자, 관입이라는 이제 현상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발견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지층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 때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층층층 잘 쌓여져 있는데 그 이렇게 틈 사이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며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압력들이 가해지다 보면은 우리 빵 이렇게 반으로 접어 보시면은 그 빵이 이렇게 반으로 접어지면은 요 뒷부분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쵸? 그 이렇게 서로 당기는 힘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땅 아래서도 이렇게 뭐 뒤틀리고 잡아당기고 이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빵이 찢어지듯이 이렇게 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틈이 생기게 되면 밑에 흐르고 있는 용암이 요 틈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스며들겠죠. 그쵸? 네. 네, 마치 주사기에 그 액체가 차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스며들 겁니다. 스며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용암이 자연스럽게 열을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릴까요? 이러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용암이 이 밖으로 나와도 열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이렇게 식어가지고 그 현무암, 화성암이 되잖아요. 그쵸? 네. 네, 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빵 안쪽에 뭐가 스며들듯이 이렇게 용암이 스며들게 돼도 열이 요 암석 사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스며든 용암도 이제 서서히 열을 잃어버리면서 암석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층 사이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 화성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간 화성암이 이렇게 쭉 끼어든 것 같이 마치 그 샌드위치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에 그 치즈 한 장 이렇게 깔아 놓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처럼 분명히 퇴적암 지층인데 이렇게 한 장 쭉 끼워 놓은 것 같은 화성암 맥이 있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관입. 그러니까 아, 그 화성암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관입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더 분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용어로 지층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화성암의 광맥을 암상이라고 부른다. 아까 그 치즈 끼워 놓는다고 했잖아요. 샌드위치처럼. 그러면 샌드위치 안에 치즈가 끼워 놓으면은 식빵하고 치즈는 평행하게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네. 그렇게 화성암이 그 지층 사이로 뚫고 지나가면은 끼어들면은 그거를 암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치즈를 끼워 놓은 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직각으로 치즈를 끼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제 화성암이 인제 파고들었다. 그러면 뭐라 부르느냐? 그 방향과 직각으로 흐르는 광맥을 일반적으로 암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요거는 암상이라기보다는 어때요? 여기 요 방향의 직각으로 뚫고 들어왔으니까 얘는 암상이었죠? 네, 순간적으로 헷갈리는데 암맥, 그쵸? 얘는 암맥이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직각으로 뚫고 들어온 게 아니라 화성암이 이쪽 방향으로 요렇게 뚫고 들어왔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또 헷갈린다. 암상, 그쵸? 얘는 암상이 되는 거고, 여기 화면에 나오는 요 친구는 암맥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요 화성암이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다. 그것은 그랜드 캐니언의 표면으로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화산 활동의 결과로 형성된다. 자, 그래서 용암이 땅 표면으로 이제 흘러나오면은 현무암 같은 거 이제 형성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암석이 되는 거고, 이게 땅 밑에서 굳으면은 그 화강암이라고 하는 이제 단단한 암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대부분 암석이 화강암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땅굴 파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파고 들어가면은 금방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암이 지하 표면 밑에서 굳어서 만들어진 이런 그 단단한 화강암층이 나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게 땅 파고 들어가기가 땅굴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지질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화강암보다는 대부분은 아무래도 땅속에서 식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와서 식는 게 더 많겠죠. 그쵸? 잘 형성이 되겠죠. 특히 이제 그랜드 캐니언 지역에는 이제 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네. 그랜드 캐니언 표면에 보면은 이제 이런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이런 그 현무암일 겁니다. 분명히 제주도에서 네. 볼 수 있는 그런 암석들이 이제 이렇게 표면에 널리 깔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재현이 읽어볼게요. 그랜드 캐니언에서 그랜드 캐니언에서 암석들은 네 가지 기본적인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첫째, 협곡의 기초를 형성하는 화성암과 변성암이 있다. 그 다음으로 그림에서 표시된 부정압 아래에 위치한 층을 형성하는 퇴적암과 한 층의 화성암 집단이 있다. 세 번째 집단은 수평적인 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퇴적암이다. 마지막으로 화산 활동으로 표면에 형성된 화성암이다. 네, 그래요. 그래서 네 가지 범주로 그랜드 캐니언의 암석을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가장 밑에 쪽에 있는 요 변성암과 화성암 요 층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거는 대부분 뭐라는 거예요? 용암이 굳거나 아니면은 용암이 굳은 게 압력으로 바뀌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퇴적암으로 형성된 게 열과 압력을 받아서 조성이 바뀌어 있는 화성암과 변성암층이 가장 아래쪽에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기초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쌓여요? 부정압 아래쪽에 있는 그 퇴적암 지층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라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리고 3번은 뭐예요? 요 부정합 위층에 평행으로 쌓여져 있는 3번 지층을 볼 수 있고 암석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 뭐예요? 예, 펑 하고 이제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서 흘러나와서 형성된 요런 그 화성암이죠. 그쵸? 현무암 예, 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범주로 암석들을 예,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 단락까지 읽고 넘어가 봅시다. 예, 재현이가 이 4가지 그룹이, 예, 이 네 가지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은 균일설과 격변설 사이에서 여전히 열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다. 단원 7에서 그러한 견해들을 비교하고 대조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네, 그래요. 이렇게 4가지인데, 요 4가지 암석들이 어떻게 형성됐느냐라고 설명하는 2가지 이제 가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균일설과 격변설이 그거를 너무나도 다르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한테는 내년에 하겠죠, 그쵸? 아, 네. 내년은 아니네. 이미 한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쵸? 네. 다음 학기 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서연이가 그 다음 단락 읽어볼게요. 그랜드 캐니언은 미국에서 굉장한 구경거리이며 그 아름다움과 장관에 견줄 만한 다른 장소는 거의 없다. 여기에서 그랜드 캐니언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우리 지구의 지질학적인 특징을 종합적으로 잘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랜드 캐니언에는 3가지의 기본적인 암석 형태,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많은 다양한 지층이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합이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는 아주 놀라운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 지질학적인 특징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네, 그래요. 이 저자가 왜 지질학을 얘기를 하면서 그랜드 캐니언을 언급을 하느냐라고 하냐면은 지구의 지질학적인 특징이 가장 잘 대변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친구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재현이가 네. 우리 인류의 특징을 아주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네. 네, 저기 천사한테 이제 인류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사한테 인류를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 80억 명 되죠. 그렇죠? 지구. 천사한테 80억 명을 다 소개해 주면서 자, 이 인류란 이런 것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인류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천사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야, 인류란 이런 존재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재현이를 선택을 해줘가지고 선택을 해서 야, 인류란 이런 존재야. 이제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낭패를 볼까요? 아, 네. 아, 인류란 이렇게 아, 이런 존재야? 실망스러운데? 막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을 이제 왜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냐면은 전 지구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특징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죠. 3가지 기본적인 암석 형태가 다 발견이 되고 수많은 다양한 지층이 발견이 되고 여러 가지 부정합인데 그 부정합 중에서도 그랜드 캐니언의 대부정합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질학적인 주요 특징들이 그 안에서 다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을 설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단원 7에서는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암석들에서 발견되는 화석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다. 그랜드 캐니언의 암석에서도 화석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과연 뭐가 발견될지 우리 다음 학기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이러한 화석들은 생명체의 역사에 관하여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질학 자체에 관해서도 역시 많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다음 단원 7에서는 생명체의 역사에 관하여 균일설에 기초한 관점과 격변설에 기초한 관점 사이를 비교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하도록 하겠다. 바라건대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체의 역사에 관한 연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 단원에서는 이제 생명체의 역사를 이제 그 전개하기 위해서 이제 뭘 공부를 한 거냐면은 지질학, 그쵸? 땅이죠, 그쵸? 땅의 그런 어떤 지층, 뭐 그런 기초 정보들, 기초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겁니다. 마치 이전 단원에서 뭘 공부를 했어요? 역사, 그쵸? 역사 자료, 그런 거 검증하는 그런 것들 공부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고고학도 공부했었고, 그런 것처럼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지질학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다음 단원에서는 5단원에서 6단원에서 배운 그 내용들을 갖고 드디어 이제 생명체의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생명체의 역사를 이제 포괄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균일설과 격변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요번 학기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